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들은 아까 보셨다시피 마음의 사회, 성찰적 사회학으로 초대, 그리고 현대인의 삶과 문화예술 교육입니다. 사실 문화예술이라는 것은 문화예술 교육의 책에 대한 것을 먼저 시작하자면 문화예술이라는 것은 특정한 우리 문화예술에 대해 교육하는 자의 입장으로서 어떻게 방법론적인 해석을 가능케 하느냐에 관한 문제인 것 같고요. 곽상근이라는 이 분은 미국 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 졸업하고 미시간 주립대학교 철학박사를 받은 분입니다. 이분이 주장하기를 니체는 모든 현실을 예술로 보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을 모방한 것이 예술이라고 보았는데요. 하지만 니체에게는 예술은 자연을 모방한 그 이상이었죠. 이런 걸 미뤄봤을 때 예문화예술 교육이라는 것은 주관적이고 상이하며 의지와 표장으로 세계라는 쇼펜하우의 책처럼 니체가 그것을 접하고 영향을 받은 것처럼 많은 저작들과 문화예술적인 컨텐츠들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죠. 그것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사물이 전이되고 컨텐츠가 계속 재생산되려면 메시지를 담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책이나 매스미디어 그리고 신문이나 뉴스 같은 것을 보더라도 우리는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정보적인 관점이 아닌 전 심리적인 영향에 초점을 맞춰서 자극 반응 이론에 따라서 행동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범죄 뉴스를 보고 범죄를 일으키는 사람도 있고 범죄 뉴스를 보고 범죄를 안 일으키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상이한 그 주관적인 틀에 따라서 인간의 인식이 제고되고 거기다 더 높은 의식 차원으로 갈 수 있는 관문이 열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로 봤을 때 책은 마음의 양식이고 좋은 것이라는 것을 아산 문화재단 연구 총서의 407번째 이 책을 소개해드리고요. 다음은 이 마음의 사회입니다. 이 마음의 사회는 마빈 만스키라는 인공지능을 처음으로 개념을 제시한 대단한 사람으로서 뇌를 탐구한 학자에게도 창조 영감을 준 이 책은 마침내 출간되었는데요. 마빈 미스키는 MIT 연구소의 창립자로서 인공지능 연구소 창립자로서 하버드대학을 졸업하고 프린스턴 대학교 수학 박사학위를 받은 후 1958년부터 MIT 교수로 재직했습니다. 이분은 재주가 뛰어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을 풀 때 애로 사항이 많은데 그 이유는 우리가 수학을 받아들이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무조건적으로 공부하라는 그 지시와 강요에 따라서 수학은 예술이면서 자연스럽게 풀려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강요된 압박 속에서 문제를 풀려고 하면 풀어지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헛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10년 고등교육을 받으면서까지도 수학 문제를 제대로 하나 풀지 못하면서 수식을 정리하지 못하고 그 개인 내면의 상황에 따른 법칙적인 수식을 도출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고 그에 따라 무슨 상황인지도 모를 뿐더러 정신질환이 증가하고 기술 발달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에 대한 공포가 만연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되돌아봤을 때 우리는 수학을 잘 풀어야 한다는 것을 수학을 공부해야 한다는 것을 내심 느낍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숫자란 무엇인가, 사슬역기, 추론 연결 사슬들, 기계는 논리적이 하는가 등등 지성적인 이상. 기계는 논리적인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이 마빈 미스키는 인간의 논리와 기계의 논리는 다르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비논리적인 추론을 기술하는데 논리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 어떤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기계를 고안할 때 할 수 있도록 한 것만 할 수 있다는 것은 일리가 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불구하고 사고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게 한다면 우리 생각하는 기기를 고안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고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논리가 아닌 어떤 법칙을 발견한다면
기계를 생각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아직 생각하는 기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정을 가진 기계는 언젠가 나타날 것이고 생각과 감정, 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을 모든 것을 우리가 그 뇌과학적으로 비밀을 풀어낸다면 모든 행동의 이유를 원인을 알 수 있겠죠. 다음은 상철적 사회학으로 초대입니다. 사회학은 공부하기 참 쉬운 학문입니다. 정말 재밌고 좀 이데올로기적이고 좀 급진적인 사상이 많은 사회학자들이 많지만 이 부르디에라는 사람은 되게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분입니다. 객관화한 주체와 이 주장들은 또 지식인에게 아주 소중한 정치에 대한 이미지를 부인하는 하나의 방식인 것이죠. 과학 흉내는 떠나는 방식은 아카데미 권력의 위치를 점유하는 것을 이루어지는데 이 상문의 권위란 것은 막강합니다. 한 주류의 이론에 따라서 비주류가 나눠지게 되고 나중에 비주류가 주류가 되기도 하고 주류가 비주류가 되기도 하는 이 패러다임적 과학적 성찰론. 그러니까 쿤의 패러다임 과학혁명의 구조처럼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상식들 뒤엎어버릴 수 있는 것이 막강한 힘을 가진 것이 바로 학문의 권위라는 것이죠. 그러면 사회과학이 진정돼서 개인이 아니라는 점 우리에게 이끌어줍니다. 집단과 공동체가 우선이 돼야지 개인이 우선이 되면 그것은 개인주의에 전락해버리는 단순한 사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신의 이론의 핵심 개념들이 연결고리 드러내지만 우리가 어떻게 장의 존재를 그 경계를 결정할 수 있는지 말해주지 않는다. 장의 경계라는 문제는 매우 어려운 것이죠. 장이 무엇일까요? 물리학적인 장이 아니겠죠. 장은 개인이 갖고 있는 사상의 영역과 범위를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치된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기존의 역사를 바로잡고 과거를 상상하고 사회학의 정수를 배우며 부르디에의 역사관과 사회관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세 권을 추천한 이유는 우리가 사회학과 인공지능이 무슨 우리랑 연관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받기도 하는데 그것은 간단합니다. 사회학과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꽤 연관이 없어 보이지만 둘은 장의 경계가 지워질 만큼 융합적으로 될 것이라고 모든 학문들이 예측한 바 있습니다. 물론 컴퓨터과학과 그 스토리텔링, 문학적인 부분에서 경계가 없어질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는데요. 인터랙티브 스토리텔링이라는 그 분야를 보면 서로 상호교류하면서 그 관객이 직접 작품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개진할 수 있는 하이퍼텍스트적인 인터넷과 비슷한 구조로 우리는 그 문헌 정보적으로 이렇게 나뉘어질 것이라고 분류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터페이스가 있으면 새로운 인터페이스가 있으면 그것은 혁명이고 기술 전체 산업의 형태를 아예 뒤바꿔 버린다는 것이죠. 스티브 잡스가 그 예로 위대한 성인으로 뽑히지만 그 사람은 혁신가일 뿐입니다. 혁명가는 진짜 정치 혁명가는 피델 카스트로나 체게바라 같은 분이지만 그분들은 기술에 대해 무지하죠. 그래서 혁명에서 실패한 겁니다. 그러니까 21세기에서는 정치적인 사회적인 혁명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영역까지 두루 설립해야 우리가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베이컨의 명제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체감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과 모더니즘의 사조처럼 기존 이성주의에 대한 반박과 회의감은 전쟁 이후에 나타난 것으로 우리가 또 어떤 사조가 나타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인공지능이 사조를 만들 것인가 아니면 사회학이 이겨서 사회 공동체의 그 중요성에 부각될 것인가 이 점은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모든 학문은 경계가 없고 언젠가 이어지며 모든 카르마적인 공부를 해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